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제 1장을 마쳤고요. 그 행정 절차법을 주로 공부를 했죠. 제일 중요한 법률을 여러분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53페이지부터 이제 제 2장 제목을 제가 정보 관련 법률이라고 다뤘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등장하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1절은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죠.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이게 이제 사생활 비밀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이 법률이에요. 제 1절을 공부하면 이제 제 2절에 가면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 이름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률 오늘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법률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1절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1절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참고로 몇 년 전에는 법률의 이름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우리들의 정보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호 시책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법률 이름이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이제 의 나오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 개인은 자기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죠. 관리하고 이제 통제한다. 그리고 외부에 표현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내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외부에다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나의 정보를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보상 자기결정권이다. 내가 나에 관해서 결정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 그지? 나에서 결정하는데 그게 정보 부분에서. 우리 판례를 보면 대법원 판례에 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그동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 교제의 대상인 이성을 누구로 선택하느냐는 나의 선택권이 있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교제할 것인지. 성적 자기결정권 그와 비슷하게 정보 부분에서도 나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한다 이거야. 자기결정권. 여러분 주관식 시험이니까 이런 말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하게 쓰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기본권이다 이거야. 기본이 되는 권리인데 기본권은 원래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헌법에 규정된 것이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헌법에 규정돼요.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뭐 재산권, 형사보상 청구권 이런 기본권이 우리 헌법에 쭉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요. 퀴즈. 이러한 내용이 헌법에 있을까요? 여러분 헌법 과목은 시험 공부 안 하시죠? 이제 헌법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법 내지는 행정학을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그 기본법인 헌법을 읽어보셔야 돼요. 헌법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의 기본권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기본권임에 틀림없잖아요. 지금 정보를 자기결정한다. 그래서 이 잠깐 다음 페이지를 먼저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거가 뭐냐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 54페이지에 1번 괄호 1번 헌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거는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네,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나온다.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는 헌법 10조 10조가 뭔가 하니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의 정보를 마음껏 관리하고 통제하고 표현하는 것이 보장되면 국민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하고 비슷하죠. 사생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주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거. 그리고 통신의 비밀, 18조에 통신의 비밀을 내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도 함부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이것도 역시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밑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판례가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보상 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박스 판례 학습 바로 위에 보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판례에 따르면 굳이 이런 헌법 조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기본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판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밑에 판례 학습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판례를 보니까 이 밑줄 부분 보세요. 이들 헌법 규정은 17조, 10조 이런 것이에요. 이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도 있고, 즉 자신에 대한 정보를 또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있다. 그래서 이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소극적 측면도 있고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판례 맨 끝에 보니까 밑줄 친 부분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판례를 보시니까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뭐냐 이거야. 판례에 따르면 요 보호 대상, 우리가 얼핏 보면 내밀한 어떤 영역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어떤 나만의 고유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보, 이것들은 너무나 당연히 보호 대상에 속합니다. 이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공적 영역에서 형성된 어떤 정보도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어떨까요? 거의 판례 밑줄 친 부분 보세요.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특히 공개된 그런 개인 정보도 보호받아야 되겠죠.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러면 이상한 것이고.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주민번호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민번호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인구 동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번호잖아요. 그럼 주민번호는 공적인 영역에서 형성되고 지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적인 영역이니까 마음대로 공개돼도 된다.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제 앞으로 배우는데요. 바로 이 주민번호 같은 것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함부로 공개됐을 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주민번호를 공개할 수 있자, 어떤 경우에 국가가 수집할 수 있고 또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보겠습니다. 보호대상, 판례는 뭐라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형성된 정보일지라도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자, 53페이지를 다시 하는 거예요. 53페이지를 보시면 괄호 2번 박스 위에 바로 위에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겠지요. 다른 한편 다양한 정보들의 활용을 통한 정보사회를 촉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제 국가나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정보를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빅데이터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도 뭔가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통해서 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이 정보 주체가 동의만 한다면 그래 나의 정보를 좀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죠? 사용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결국은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학습 보시면 과연 개인정보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공개되느냐 여부에 공개될 수 있느냐 또는 공개돼서는 안 되느냐의 판단 기준은 뭘까? 개인정보가 과연 공개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공개돼서는 안 되느냐, 이거 이제 여기 또 이익 형량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 보세요. 거기 밑줄 친 부분,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보호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비공개했을 때 얻는 개인의 이익이 있겠죠. 비공개했을 때 이익이 있겠고, 그리고 공개했을 때 사회나 국가가 얻게 되는 이익. 네, 공개했을 때 이익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이익이 더 큰가를 보고 이쪽이 더 크다고 한다면 요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이익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크다 한다면 공개되어도 되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밑에 사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이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 개인상 정보,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나 검사와 서로 인맥 관계가 있는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이른바 인맥 지수를 산출해서 누군가가 공개를 했어요. 인터넷상에다가. 그럴 때 결국 변호사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나름대로 우리 그 변론 서비스를 받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좋은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들의 배경 지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변호사,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겠는데 어떻게 결론 났을 것 같습니까? 예. 공개했을 때 그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하고 공개했을 때 변호사들이 입게 되는 피해, 즉 비공개 이익.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다라고 했어. 결론은 변호사들 손을 들어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개별 사건, 다른 사건에서는 또 이쪽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중시해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도 있을 테고, 이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2015년 행정사 2차 시험에 40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의외였어요. 그 전까지는 40점짜리가 주로 행정절차법에서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요거 이제 이따가 우리가 공부합니다. CCTV 문제예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시민공원이 있어요. 시민공원이 있는데 점차로 이곳에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그렇다 이거야. 치안에 어떤 불안감이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막 발생하니까 시민들이 A 시장한테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막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A 시장이 여기에 이제 산책로나, 그죠? 그 다음에 공원 입구 산책로, 화장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라,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수험생들은 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문제다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등장할 수 있는 쟁점들을 쭉 도출한 다음에 최대한 이 법률을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법률을 떠올려서 쭉 적어 나가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예상 가능했던 문제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아주 구석진 데서 문제를 내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내가 공원에서 노는 모습이 CCTV에 찍힌다면, 네, 그걸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바로 아까 범죄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CCTV를 통해서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적 이익은 분명히 있어요. 범죄 발생, 네,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것이고. 그럼 이러한 내용과 공익과 그 다음에 공개됐을 때의 그 비공개익 있죠. 네, 비공개해야 하는 이익 그리고 공개해야 되는 이익, 이걸 견줘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죠, 그지? 그런데 이제 가능한 한 저 같으면 답안을 쓸 때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겁니다. 이제 영상 CCTV로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저는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좀 요거죠? 네, 맞습니다. 요거 화장실에다가 CCTV를 설치하면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설치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냥 화장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경우 여러분 좀 나눠서 화장실 내부는 안 되는 쪽으로 결론 내려야 되겠죠. 화장실 내부 설치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화장실 주변 지역에는 거기가 오히려 더 이제 우범 지역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는 설치해도 뭐 무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논리를 갖춰서 이제 써나가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CCTV와 관련해서는 이제 설치 장소에 문제가 있고, 설치 장소를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데는 괜찮겠죠.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설치 장소는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상에 설명회 같은 거를 갖도록 돼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설명해 갖고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함부로 임의 조작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만 이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우리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잠깐 보시는데요. 55페이지에 아까 헌법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이어서 합니다. 헌법적 차원에서는 정리하면 17조, 10조, 18조,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독자적 기본권이라고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헌법 밑에 이제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 이야기를 쓰실 때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라고 쓰시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보완을 해서 법률 이름도 바꾸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하는 법률. 국가공무원법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비밀은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요,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걸 위반하는 공무원들은 막 징계받아요. 형법에 비밀침해죄라고 있어요. 비밀침해죄. 가령 남의 동봉되어 있는 편지를 뜯어서 보거나 그러면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네. 통신비밀보호법은 최근에 대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그런 내용이 일찌감치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안보상 또는 수사 목적상 국가기관이 어떤 개인의 이 통화 내용을 감청하려고 할 때 보통 도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건 수사기관은 합법적인 거니까 이제 감청이라고 합니다. 감청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고등법원의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 있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이에요. 기타 많은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개별법이 이러한 개인의 정보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써도 되죠. 우리 책엔 참고로 괄호서 한번 입법 내가지고 외국의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슬쩍 여러분 보시면 연도 표시가 돼 있죠. 68년에 국제연합이 무슨 얘기를 했다. 스웨덴이 73년에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강조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20세기 후반부에 와가지고 최근에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이 바로 환경권이 있는데요. 환경권도 비교적 최근에 20세기 후반부에 중시되기 한,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이 자꾸 나빠지니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55페이지 맨 아래에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건 근거는 잠깐 놔두고 네,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총칙 페이지 55 총칙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뭘까요? 볼까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 그냥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다. 그리고 개인의 존엄을 보호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체와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보가 함부로 누설된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존엄과 가치도 문제가 되겠어요. 자, 주요 용어. 주요 용어가 쭉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라 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살아있는. 그리고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닌 거 뭐죠? 이른바 사자. 돌아가신 분이죠. 사자, 돌아가신 분. 그리고 개인의 반대말은 이제 법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가 아니야. 우리 법률 이름도 바로 개인정보라고 돼 있어요. 개인정보. 저희는 개인정보다 이거지. 그런데 개인정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거기에 이제 정보와 결부돼가지고 성명이 써 있어. 그러니까 박정섭이라는 사람의 무슨 정보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박정섭의 정보구나 알 수 있죠. 이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괄호 열고 이런 말도 있어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네. 자,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말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텐데 이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등등, 가공 등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 주체, 그 개인정보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정보의 주인. 자,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어떤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의 정보 주체는 바로 박정섭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파일 이야기가 나오고요. 파일의 형태는 우리가 그 011 이진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진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전자 파일로 되어 있는 거죠. 대개. 물론 꼭 전자 파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의 체계화된 목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한 정보의 집합물이다. 이걸 개인정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러한 개인정보 파일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바로 개인정보 처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전 같으면 이제 국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시민들의 정보를 국가가 보통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단체, 이제 개인, 그다음에 법인, 단체, 법인도 들어가더라 이거야.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2015년도 그 시민공무원 사건 기출문제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요. 과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앞부분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야. 판단해 줄 때 과연 여기 이제 A씨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영상을 지금 촬영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거니까 바로 아까 개인정보의 개념 봤잖아요. 영상 등을 통해서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심어주면서 이거는 역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또 논술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주요 용어인데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앞으로 이 법에서 나오는 공공기관이라 하면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정보 처리기기. 처리기기에 문제가 나요. 자, 요 개념 보시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처리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이동하는 건 아니죠. 이동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고정된 장소에 딱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 촬영해서 유무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장치 자체를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를 말합니다. 이 주요 용어가 항상 중요하고요. 여러분 객관식 공부할 때도 중요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아래에 3조 이하가 나오면서 3조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호 원칙. 이런 것이 다 외워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박스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쭉 한 5줄 올라가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 일종의 원칙이에요. 재작년인가요? 바로 이게 나왔었는데 4조에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약수식으로 나왔어. 정보주체 권리. 요 4조는 제목만 지금 있거든요. 이렇게 4조는 4조에는 제 교재 그 박스에 보듯이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 그리고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 제4조에는 거의 뭐 제목 정도로만 있는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법률에다가 규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서 5조 나오는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공부해 두면 자, 또 작년 기출문제 얘기하겠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나갈 때 거기에 등장하는 게 A시거든요. 시민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A시니까 지방자치단체겠지.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봤듯이 이러한 책무가 있다는 걸 살짝 언급해 주면 좋을 것이에요. 자, 괄호 6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계속해서 57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같이 읽어나가되 출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더 말씀드리겠어요. 쭉 보되,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57페이지 아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에 관한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좀 쟁점은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하는 일, 기능에 대해서 또 8조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박스에 있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각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괄호 3번으로 내려오시면 괄호 3번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침해 요인 평가를 요청합니다. 과연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냐, 침해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평가하는 것이고요. 기본계획, 이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네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행자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면 오른쪽 페이지 위에 괄호 5번
시행계획 나오죠. 그럼 이건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매년 합니다. 매년. 1년마다 하는 거예요. 행자부 장관이 3년마다 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1년마다 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괄호 6번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이건 행자부 장관이 보호지침을 정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수 있고요. 13조 이야기도 있죠. 13조 행정부 장관이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규정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국제협력 관련된 조문도 있고. 페이지 59에 아래쪽에 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연 개인정보 처리자는 우리들의 개인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음 페이지 보면 박스가 나오는데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요. 내가 박정섭이가 나의 정보에 대해서 수집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에게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발송하죠. 그지? 그리고 이제 개인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알아야 됩니다. 주민번호를 알아야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할 테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지. 이렇게 국세청이 해야 되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집해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공기관이 비슷한 거네요.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번은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택배 회사 사장인데 나한테 누군가가 물건을 배송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그럼 나는 당신의 주소가 어디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주소 불명이다.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이것이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생명, 신체, 재산은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이와 같은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박스 안에 있는 사유를 할지라도 알려야 되는 거야. 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뭐다. 그리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뭔지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개인정보의 제한 나옵니다. 제한.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요. 또는 수집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 기준은 문관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를 넘어서서 수집할 때는 이러한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걸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문도 생겼어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괄호 3번은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앞에서 수집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쭉 내려오면 61페이지도 괄호 4번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해놓은 범위를 초과해서 이용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되겠고요. 다만 이제 가능한 경우는 바로 밑에 또 박스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주소 불명 등으로 생명, 신체, 재산. 앞에서 봤던 거 비슷하죠? 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62페이지에 이것도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요. 네, 쭉 가겠습니다.
62페이지 안에 거기 5번에 괄호 5번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아까 앞에 있는 조문들에 의해서 정보를 받은 사람이 문제야. 또 이 사람 역시요 그 목적 외에 목적의 용도로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한을 받겠죠. 다만 정보 주체가 또 동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6번 정보 주체 이외로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넘어가고요. 그 괄호 7번 보시면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의 파악이 나와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지. 파악이.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기가 수집해서 처리했던 정보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파악이 하여야 합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말 많이 하죠. 최근에 뭐 알 권리 말고 반대로 잊혀질 권리 같은 것도 인정된단 말이에요. 자,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률이 저 개인정보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존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 법률에 따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개인정보를 파악할 때 이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즉 재생되지 않도록,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돼요. 그리고 설사 아까 위에서 보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보존하게 되면 보존할 수 있는 정보와 보존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서로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저장 관리해야 됩니다. 8번에 동의를 얻는 방법. 이런 경우 우리요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뭐 신용카드 가령 신용카드 하나 새로 만들 때 거의 뭐 체크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체크하는 이거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거기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네모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런 말도 있죠. 여기서 체크할지는 당신의 귀하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만약에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안 하면 이러이러한 약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러한 불이익이 귀찮으면 그냥 동의해버리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정보라고 한다면 체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 의무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이런 거 이제 약술 형식으로 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설명하라. 뭐죠?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의사항을 구분한다.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당신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지. 명확히 해서 상대방이 이걸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도대체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2번 보시면 자 그래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됩니다. 동의 필요한 정보와 그리고 동의가 불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만일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네. 알린다. 그러니까 통지죠. 이런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향후 제공할 텐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번, 동그라미 4번. 만약에 이렇게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이렇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뭐라고? 금지가 된다. 그리고 14세 미만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세가 안 된 아동들,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정 대리인의 14세 미만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아직 이른바 책임 능력,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리고 필요한 최소의 정보는 또 아동으로부터 직접 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이거는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무엇이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너 아버지 어디에 사시냐?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동으로부터 직접. 64페이지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바로 이 파트에서 작년에 40점짜리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할게요. 네.